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고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면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모두 바뀌거나 물러나게 됩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 인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도주개각, 도망개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스픽스에서 준비한 추석 선물 대전 3탄, 이번에는 굴비입니다. 추석 선물에 굴비가 빠질 수 없지요. 스픽스몰이 준비한 굴비 세트는 모두 3가지 종류입니다. 품질 최상 보증하고 낮은 가격 확실합니다. 세 종류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넣으면 바로 먹기 간편하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보리굴비 8마리 선물 세트가 있고요. 또 기본형 굴비 세트가 있습니다. 기본형 굴비 세트는 원하시면 또 그 포장을 잘 해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밥반찬으로 각광받는 고추장 굴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좀 의아한 게 있지요. 백순기 굴비입니다. 백운기하고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친형제가는 아니고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백순기 굴비가 영광 법성포에서 굴비 사업을 한 지 지금 이제 40년 된 기업인데, 제가 KBS 광주방송국에 근무할 때 취재를 했어요. 어떤 취재를 했냐면 백순기 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체국 판매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체국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아무도 안 냈을 때인데 이 영광 법성포 굴비를 우체국을 통해서 한번 전국에 판매해 보면 어떨까 하고 우체국하고 협업을 해서 처음으로 우체국 판매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분이셨네. 예, 제가 그걸 취재를 했는데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백순기 굴비를 사실 많이 선물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우리 스픽스몰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데 백순기 굴비 영광 법성포 아주 품질 최고고 아주 정말 가장 싼 가격으로 우리 스픽스몰에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 스픽스몰 또 스픽스 구독자들, 정치본색 애청자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부탁을 했더니 큰 쾌히. 예. 그래서 정말 제품은 제가 확실히 보증하고요. 백순기 굴비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3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보리굴비가 이게 손질 쌀뜨물에 담궜다가 찌고 막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전자레인지 2분이면 2분만 진짜 돌리면 완전 편리할 것 같은데. 저도 혹 하는데요 이거. 하여튼 좋은 품질인데 가격은 제일 싸다. 굴비 선물하실 분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스픽스몰에서 준비한 굴비 선물하시면 딱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4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윤규 변호사, 김장철인 형제, 김장자매 철인 형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수리할 거다. 뭐 사의 표명했겠어요? 그만두라고 했겠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당초 오늘 11시에 개각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후 3시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김철근 실장? 아마 그런 걸로 지금 확인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방하고 문체하고 여가부 3개 장관을 지금 바꾼다는 건데 그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갑자기 11시 발표가 오후 3시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핵심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 나가는 장관 중에는 국방부 장관이 핵심이고 그 들어온 장관 중에 핵심은 또 문체부 장관이라는 건데 사실 국방부 장관은 지금 사의 표명을 해서 야당이 탄핵하겠다는 걸 지금 비껴나가는 이른바 꼼수 사이죠. 꼼수 사이. 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최승훈 상병의 그 문제를 은폐하거나 결국은 그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 끝에 결국 국방부 장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해당 관계자들 전원 교체하는 식으로 지금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그 잘못되고 사망한. 잠깐만요. 예.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네, 지금 너무 나갔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가볍게 좀 앞에 개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네. 그리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김유정 의원, 원래 지금 개각 오늘 발표한다면 국방, 문화, 체육부, 여가부 이렇게 지금 3군데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유력하게 나오는 이름이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은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지금 특보죠. 예.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김행 씨는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인 맡으셨죠? 네. 오후 3시로 연기를 했다. 그러면 셋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서버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세 사람이 다 이제 후보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되는 거죠. 쌈꾼이죠, 기준은. 쌈꾼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무리 회전문 인사라지만 지금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이르러서 거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버금가는 충격이다. 야, 언제적 유인촌이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BTS의 대한민국에서 유인촌이 웬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충격이 아닌가. MB 때 회전문 인사 뭐 강부자 내각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엄청 비판했었는데 거의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권 내부에서 총선 걱정하는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 님이 이제 대통령만 MB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게 주셨는데 사면까지 했는데. 장미 변호사 혹시 뭐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기사 제목 중에 그게 그 눈에 띄더라고요. 이 실화냐. 이게 실화냐? 국민의힘 워딩이었습니다. 내부 국회의원들의 워딩인데요. 이 부분은 유인촌 전 장관, 이제 신임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 부울경에서만 총선 치를 거 아니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어쨌든 좋은 성과 내야지 이 정권 순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내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김행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양성평등 기관과 관련해서 기관장을 역임한 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인물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더더군다나 너무나 날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말들을 많이 본인이 이제 쏟아낸 부분이 결국에는 청문회 과정 등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11시에 하기로 했으면 11시에 해야죠. 뭔가 이건 제동에 걸렸구나. 그거는 제가 좀 추정하기로는 유인촌 장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내부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비판력이 기류,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동관과 같이 합작을 해서 언론을 탄압했는 그 과거,
이런 부분이 여권에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으면 맞습니다. 진작에 또 네, 뭐 그랬을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한데 신윤기 변호사께서는 나오는 면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개각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인사쇄신을 통해 가지고 국정의 운영을 이제 방향을 바꾼다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개각인데, 과거에도 개각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문회 넘기가 두려워서 차관 정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차관 정치도 뭐 재미볼 거 다 받고 이제 장관도 바꿔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건데, 전혀 기대되지 않은 인물들을 갖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잡탕 내각을 선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뭐 유인촌 장관은 뭐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은, 이분은 그 국정감사장에서 욕설 쓰고 비속어 써가지고 이미 국민들 뇌리에서는 문재야 장관으로 다 찍힌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다시 15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에 또 쓴다는 것은 얼마나 인재풀이 없으면은 그렇게 과거 인사들 갖다가 쓰느냐,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종석 장관 교체가 필요했는데, 교체하고 들어오는 분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로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의정 활동하는 것을 다 국민들이 봐서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그 권력자에 대해서 충성맹세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갖다가 국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까지 위반하면서 임명한다는 건 문제가 되고, 특히 여가부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그러면은 폐지 선언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후보 시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표를 얻고, 이제 와서는 여가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이렇게 장관만 바꿔나간다? 전 이런 정부의 그 신뢰를 어기는 태도는 저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때 여가부 장관의 김행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은 고사한다 뭐 그런 기사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본인 생각에는 이왕 장관 자리 주려면 좀 제대로 된 거 주지 없앤다는 부처 장관이냐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가장 우리가 다뤄볼 것은 국방부 장관인데, 그 전에 문체부 지금 장관들 개각을 당최 뭐 어떤 인적 쇄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한 걸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 필요할 때 뭐 바꾸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체부 장관 박보균 장관은 뭐 때문에 바꾸는 건지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그 박보균 장관은 예전부터 개각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문체부 장관은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나요? 뭐 부처 평가가 좀 낮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말하기 좀 부적절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뭐 아마 매번 개각 대상에 제가 듣는 바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계속 있어 이창양 산자부 장관하고 항상 단골로 거론이 됐어요. 근데 산자부 장관은 바뀌었죠?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도 뭐 매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빠졌는데, 보니까 그 문체부 장관에 지금 다시 그 기용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사실 제 내피셜이긴 한데, MB 정부의 인사들이 우리가 그냥 통상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친박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전부 구속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친박하고는 가까울 수 없고, 결국 보수 세력 중에 정치적으로 친이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이렇게 통상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핵심 부서의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뭐 방통위원장, 이런 데에 MB 인사들을 이렇게 넣는 게 과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MB 정권의, 그러니까 MB 대통령의 특별한 뭔 공헌하는 게 있지 않나. 김철근 실장도 점점 장성철 닮아가는. 근데 장성철 저는 소장 맨날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야기하면 저 감옥 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MB 저는 진짜 들은 바가 있으나 이 방송이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MB 쪽하고 사실 뭐 탄핵 이후에 이렇게 뭐 가까워졌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김홍일 당시 그 BBK 검사도 지금 권익위원장 각오하는 거 보면 당시 MB 정권
대통령 때부터 그때 당시에 그 검찰과 정치 권력의 유착 그것이 전 지금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 좀 더 소급해서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복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다 뿐이지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거의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왜냐면 인사들이 이재호 장관도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유인촌, 뭐 지금 이동관 모든 실세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은 지금 MB 대통령 재선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해도 이게 과연 지나칠 것인가? 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인재풀이 아무리 빈약해도 그리고 아무리 과거부터 MB 정권과 손을 잡고 검찰이 소위 말해서 좀 부정적인 행동들을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고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유정 의원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 되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 심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MB 정부 심판 대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가는 겁니까? 선거가? 이 양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개각을 통해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역대 정부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초기 내각 그대로 가다가 한 번 딱 바꿨는데 원포인트 개각을 한 것이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뉴라이트 극우 유튜버 출신의 통일부 장관. 아무 임팩트가 없었고 국민들 비판만 더 비등하게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바꾼다는 게 문체부, 여가부, 그다음에 국방부 다 문제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고 뭐 잼버리 파행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바꾸는데 더 나쁜 쪽으로 이 방향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거를 국정쇄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뭐 새의 날개가 한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 날개는 자꾸 뒤로 가려고 하면은 뭐 못 간다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더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통령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다 쓰고 그냥 원래 대통령 하기도 싫었는데 그 녹취록 보면 대통령 같은 거 하기 싫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임기 끝내겠다라는 그런 공언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이런 식의 개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정상현 9177님이 이철희 의원이 윤석열에게 어느 대통령이 호감이 가느냐 물으니까 이명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때 청문회 때인가? 예. 그래가지고 이철희 의원이 막 당황한 적이 있었죠. 네. 검사하기 좋았다고 그랬죠. 이게 언제가 제일 출발해서 좋았냐. BBK 검사인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할 때 밑에서 중수 이과장 했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주 지금 많은 분들이 추천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바다별장님, 문체부 장관 노사연 추천. 팔도 비빈놈. 문체부 장관 김흥국 적극 추천. 장미란 차관하고 한상의 콤비를 이루어서 우리 문화 부흥을 위해서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LYH님, 인류 중에서 좀 골라. 인류가 아니고 퍼스트가 아니고 인류. 사람 중에서 골라라. 사람 중에서 좀 저는 보고 골라라.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제 여가부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그 여가부 폐지라는 7글자 때문에 상당히 표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이긴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안을 내서 야당과 협상을 하고 정확하게 이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다는 건지 여가부가 현재 맡고 있는 그 업무라는 게 지금 현재 있을 건데 그게 전혀 힘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국무위원 순서를 쭉 보면 여가부가 굉장히 뒤쪽에 있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지 않는 부서라서 다른 부처하고 협조를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든지 없어질 부서라고 그 생각하게 해놓고 계속 장관은 바꿔요. 그럼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야당한테 얘기하세요. 여가 폐지하겠다고. 그리고 정부조직법 바꿔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가부
장관 얘기하면서 제일 웃겼던 거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된다고 청문회 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장관에 대한 평가를 성과가 미미했다라는 걸로 평가를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가부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장관이 잘못해가지고 폐지가 안 됐다는 그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인지 무엇이 미미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채로 일단 잼버리 플러스 장관의 성과가 미미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본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문체부 장관 추천이 많이 올라옵니다. 평온 아이디 쓰시는 분, 문화부의 욕쟁이를 차라리 김수미가 어때요? 욕은 진짜 찰지게 잘하시네요. 카메라 꺼. 아이씨,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홍기영님, 앵커님, 나라와 국민은 심각한데 방송하면서 웃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국민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애통해하고 있거든요. 홍기영님 죄송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종석 장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석 장관 여러 가지로 뭐 그 전부터 대통령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입니다.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올린 서류에 결재를 했어요. 사인을 해놓고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바꿨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믿는 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높은 데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바라보려고 하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 하는 것마다 문제가 많으니까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바꾸면 탄핵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탄핵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문제 전달됐을 때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임종덕 국가안보실체 2차장이 있고요. 국방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꾼다는 얘기가 진작 나왔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다 바꾸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든지 뭐 다른 자리로 가면 흔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증거인멸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바꾸는 것을 도주 개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해병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반국가 행위입니다. 박대령과 윤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을 속이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린 진짜 반국가 행위자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박대령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짓밟는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념, 보수, 가치 따위는 국민에게 거짓 말장난으로 비칠 뿐입니다. 불법 수사 외압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부터 비서관까지 수사 외압 라인을 다른 핑계로 황급히 싹 교체한다면 의혹을 덮으려는 눈속임이고 개각이 아닌 도주이고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가히 도주 개각이라 할 만합니다. 권력이 이 사안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소지가 거론될 만큼 명백한 불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이건 꼬리 자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교체한다가 아니에요. 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하고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는 장관이 뭔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수차례 저희가 뭐 대정부 질문 또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들에 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장관이 이제 권한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돼서 외압, 그러니까 이첩을 하지 말라거나 네. 이첩을 할 때 관련자들 중에 일부를 좀 줄이라거나 이런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로,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니까요. 한마디로 수사 외압. 네, 그렇게 이게 볼수 핵심 있겠죠. 사유다. 예. 창현미 변호사, 지금 증거인멸 시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탄핵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만둬버리면 이제 탄핵은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탄핵할 대상이 사라지는 건데요. 이건 증거인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딱 그 단어에 들어맞는 사의 표명인데요.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증황이 객관적으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도요. 나 수사 외압 전혀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박대령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들을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본인이 결재까지 한 부분을 왜 뒤집어 쓸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무리하게 수해 복구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냥 내몰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한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경찰로 이첩해라. 그걸 번복했죠. 왜 번복했습니까? 본인이 결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본인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경로하였다는 VIP. 그 사실이 알려지자 또다시 경로하였다는 그 VIP를 제거하고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사의를 표명하면 수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되면 뭐 안보 라인에 공백이 생긴다고요? 이 정권이 정말 진심으로 안보 라인의 공백 우려하고 있습니까? 보수 가치 제대로 실현하고 있습니까? 안보에 대한 이념이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 대해서 안보관이 확실하다면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 군 나라를 위해 복무하던 청년이 사망했는데 이런 식으로 경로하고 뭉개고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가의 근본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수사하고요. 제대로 수사하기 지금 어려운 국면이죠. 특검해야 됩니다. 신영기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교체 어떻게 그 배경을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국방부가 정치 쟁점의 중심에 와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그 확신 없이 결재했던 그 이종섭 장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탄핵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 신속하게 지금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러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종섭 장관 노후 보장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연금이라는 게 날아가거든요. 그런 걸로 지켜주기 위한 사실상 이종섭 장관의 노후 보장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안보실의 임종득 제2차장이나 임기훈 국방비서관 다 군으로 돌아가고 한 분은 국방부 차관으로 지금 영전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은폐 치하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은폐시키면서 이분들한테 마치 정권 차원에서는 수사 외압에 잘했다라는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국민들의 이거는 정서를 건들 수밖에 없는 인사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쓰레기차 피하니까 지금 똥차 오는 격이거든요. 지금 이종섭 장관 저도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만은 그 후임자가 이제 신원식 후보 장관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이건 인사 쇄신이 아니라 정말 망사의 극치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정 의원. 예, 말씀하시죠. 그 신원식 의원 얘기가 나온 게 일주일이 훨씬 넘었어요. 국방장관 후임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그런데 이종석 국방장관이 뭐 안보의 공백을 우려해서 사의 표명한다? 본인이 마치 뭐 구국의 결단을 하듯이 결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작에 교체설이 나왔었는데 뭘 이제 와서 안보 공백 운운하느냐. 탄핵 얘기가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안보 공백이라 함은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월 8일 날 탄핵을 국회에서 했는데 헌재 결정은 7월 25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그냥 있어야 되는 거라서 국방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만약 그럴 경우에 탄핵의 경우에 지금 이런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국방장관을 지명을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청문회하고 뭐하고 임명하기까지는.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 차관 대행 체제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한 달이나 5달이나 뭐 그 사이에 그러면 안보 공백은 없습니까? 이 말대로라면은 동시에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에 안보실 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막 다 이렇게 교체하면서 안보 공백을 운운합니까?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최소 한 달, 2달 걸릴 텐데 그 사이에는 안보 공백이 없는 겁니까? 뭐 그 안보의 공백이 5달 우려가 된다면 차관 체제로 2달이나 5달이나 사실 그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작에 교체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하니까 본인이 마치 자발적 사의 표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하는 건데요.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안보 공백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김철거 실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 초과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을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저 인식에 대해서 김철근 실장 동의하십니까? 왜 꼭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에 제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대놓고 물어보니 좀 그러긴 한데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는 즉각 경질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에 관해서도 사실은 그 탄핵 얘기가 안 나왔다면 결국은 후임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청문회 끝난 이후에 장관 임명하면서 그 바꿨을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하고 나온 것은 결국은 최순실 상병의 그 사망 사건에 관련된 그 이른바 잘못돼서 그 오히려 항명 사건으로 바꿔놓은 이런 연루자들을 전부 다 그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증거인멸 시도로 해당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것은 대통령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직권남용도 해당되는 거고 증거인멸 시도나 이런 것 전부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의 표명만 했지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 이건 아직 보도가 안 나와 있어요.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장관 자리가 비는 거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하고요. 사의 표명만으로는 현재는 계속 장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결정이 돼서 한 달 정도 사이에 그대로 가는 건지 그만두는 건지도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수용했다 하면 이제 비는 거여서 임명이 가능한 상황인 건데 이렇게 모호하게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보에 대한 공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수리하겠죠.
수리하고 후임 장관 지명을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대로 후임 장관 지명까지도 6개월 가까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즉 이제 그렇습니다. 탄핵을 하면 탄핵, 직무 예. 정지가 되니까요. 그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데 탄핵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그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예. 그래서 직권남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된 보고와 그다음에 번복과 그다음에 경찰의 이첩과 그 이첩이 되는 그 서류를 다시 가져온 것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안보실 2차장, 그다음에 심지어는 VIP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간에 수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상황이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부터 완전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에요. 해병대 상병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서 사망 사건이 나서 이걸 정말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박정훈 대령의 이른바 내부 조사를 해서 결재 서류까지 다 맡았는데 이게 한순간 항명 사건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된다. 왜? 이런 걸 묻고 가면요.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윤재욱 원내대표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겁을 상실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저 쥐약 먹은 사람들의 대표자 아닙니까? 사실 쥐약 먹었다고 지금 대통령이 다 표현을 하는데 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도 안 했는데 마구잡이로 탄핵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을 말씀드릴게요. 이종섭 장관은요. 수사 외압이라는 이 논란 자체로도 일단 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이 되는 사람이라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군의 정치적 중립을 다 위반을 시켰어요. 이건 헌법가치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저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보고 또 직권남용 그리고 무고 뭐 증거인멸 지금 죄목이 차고도 넘치거든요. 저는 이종섭 장관은 뭐 사임하신 것까지야 뭐 본인의 의사니까 존중을 하더라도 당장 공수처를 가든 특검을 가든 수사를 받아야 될 수사 대상자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임종득 차장, 그 안보실 제2차장이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이분들 다 지금 안보실에서 이 수사 외압 사건 내지는 집단항명 수괴로 박정훈 대령을 몰았던 이 무고 혐의의 다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요. 지금 당장 영전할 게 아니라 직무배제를 시키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을 직무배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전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분들이 입을 막거나 오히려 그 수사외압에 동의한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마침 법률가 두 분 나오셨으니까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다. 박정훈 대령은. 그래서 아니 해병대 수사단장인데 수사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소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수사권이라고 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첩만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수사 외압이 성립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요. 법관들이 무죄가 나왔을 때 그런 직무가 없기 때문에 남용을 하고 부적절한 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공직자로 법관으로서 이게 직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일단 보면요. 저희가 이런 직권남용 같은 거는 사실 사법농단 그리고 국정농단 이전에는 기소하는 사례도 좀 비교적 드물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판례로 그리고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한 게 이른바 수사팀장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사의 어떻게 보면 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직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단장이었잖아요. 수사단장은 수사를 하는 단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시키고 이런 범위가 다 수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수사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주무부처의 어떤 장관들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때 장관을 한 건 정무직이고요. 이 업무 범위가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예 직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무리고요. 특히나 수사단장이란 타이틀을 걸고 혐의자를 분별해내고 누구는 기소 의견으로 누구는 뭐 불기소해도 됐겠다는 이 가지치기를 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이 없었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논리인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박정훈 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 아닙니까? 예. 그럼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지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까 뭘 합니까? 서정훈 변호사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지만 법률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권남용의 주체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그 윗선들이 직권남용이니까 업무 범위가 포괄되지 않습니까? 장미 변호사 말씀대로 이건 직권남용에 엄중하게 해당이 되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처벌하고 그 청와대 관계자들 당시에 왜 수사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고 아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지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해병대 안에서. 아니, 수사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등군사법원,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게 이첩을 하도록 된 게 박정훈 대령의 의무거든요. 그 의무를 해병대 사령관도 결재하고 장관도 결재해가지고 법을 지켜서 업무 수행을 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이분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고 또 가가지고 경찰 가가지고 서류 빼들어오고 이게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훈 변호사님은 뭐 현 정부를 좋아하시니까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셔서 이러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종섭 장관이든 누구든 변호인들은 뭐 그런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도 다 갖다 붙여서 변호를 하기 마련이지만은 엄중하게 그 과거 선례들이 있는데 이것을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기 모순 아닙니까? 두 분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제가 소화가 됩니다. 사실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지금까지 소화가 안 됐거든요. 그 얘기도 한 가지 이해가 안 갔는데 또 외압이 아니라는 근거로 군은 상명하복 조직이니까 명령을 하면 그냥 지시를 따라야지 뭐 그거를 뭐 반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할 수 있느냐, 그건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서 제가 그냥 그래도 저도 설명드리면요. 예. 그 말씀 때문에 군에서 상명하복이고 군사법원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은폐가 많았습니다. 조직적 은폐가 많고 억울한 죽음이 많고 밝혀지지도 않아서 군사법원을 개정했고 그래서 민간경찰로 넘기라고 한 게 그 법의 취지인데 법의 제정 원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해버리면 법 개정을 다 취지를 모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덮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라고 했고 그 밝히는 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자기 직을 걸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포상을 주기는커녕 집단항명의 수괴로 몬다는 것 자체가 그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그건 저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만주 변호사가 얘기해서 못 믿으셨던 게 아닌가. 제가 어제 마지막에 한 몇 초 남겨놓고 이거는 법적으로 자동 이체인데 그걸 이첩하지 말라고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불법에 대해서 말 안 듣는 거는 원인무효다 애초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주 변호사라서 우리가 아무래도 소화까지는 만주 변호사의 비애가 오늘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종희님이 어제 서정욱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그러시고 동화님이요. 나는 소화뿐이 아니고 이제 두통도 낫는 것 같네요 그러셨는데 아니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다른 변호사님 계시면 좀 물어보겠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앵커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을 바로 지금 토론을 했었을 텐데 아시죠? 어제 그럴 걸 그랬네요. 앞으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제가 먼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요. 예. 네, 지금 방송 중인데 다 들을 수 질문 있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다른 변호사가 없는 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심지어는 뭐 수사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다 언론 보도 보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기가 막혔죠. 그리고 이 우리가. 사건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회와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여주지청장 하면서 막 좌천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 진실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 외압 의혹이 항명 사건으로 둔갑을 했는데 2013년에 윤석열이 2023년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속은 것 같아요. 마치 정의의 화신인 양. 나비의 꿈님, 백운기 앵커님, 어제 모 패널에 비상식적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어 구독 취소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차분한 심정으로 저처럼 이리저리 빠지는 정어리가 있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저처럼 지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일단 저부터 기운 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기운 내주세요. 나비의 꿈님이 또 저를 울리시네. 아휴, 그분한테 뭐 하나 보내주셔야 되겠는데. 그럴까요? 제가 사실 보내드리려고 한 분 있는데 나비의 꿈님께도 힘내시라고 저도 힘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디어루시에서 준비한 클렌징 폼 아주 좋은 겁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분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두 분인데요. 아까 홍기영님, 나라와 국민은 심각한데 방송하면서 웃는 거 좀 그렇다라고 지적하셨는데 뭐 아시면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홍기영님이 그런 걸 보내주셨고 그래 원래님이요 또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도 웃으며 해야지요. 화가 나지만 화만 내면 우리 국민들 가슴은 우라로 먼저 골병 들고 터집니다. 웃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털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화이팅, 스픽스도 화이팅 이런 걸 주셨는데 그래 원래님 또 홍기영님 두 분 다 스픽스와 대공기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쓰신 거 아닙니까? 두 분께 저희가 또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오늘 현재 3분 보내드립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글을 읽으면 막 울컥울컥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개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 개각 가지고 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어떤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터 착착착착착착 하는데 자, 어제는 KBS 사장 해임시켰지요. 그 전에는 또 KBS, MBC 이사장 물러나게 했고 KBS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지금 장윤미 변호사 KBS 사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몇 번 바뀌었는지는 헤아려 보지 못했고 정권이 15년 사이에 4명이에요. 15년 사이에 4명. 15년 사이에 4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로만 뭐 공영방송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럴 거면 진작부터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냥 정권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뭐하러 그거를 그렇게 모양만 딱 근사하게 갖추려고 합니까? KBS 사장 되기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리 가기보다 가장 힘든 거 아십니까 혹시?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시죠? KBS 출신이니까 잘하시네.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대통령보다 힘든 겁니까? 대통령은 선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장관은 청문회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죠. 그 이사회에서 선출하면 그전에는 그냥 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청문회를 해야 돼요.
KBS 사장 청문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청문회도 거치고 하는 자리는 KBS 사장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전에 KBS가 수건 사업이 수신료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여당에서 그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래? 그러면은 청문회 받아. 그러면은 올려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덥석 받았다가 결국은 청문회만 하게 되고 수신료 인상은 못 하게 된 거예요. 청문회 하는 거 좋아요. 뭐 다 뭐 공개해서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면 좋지만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판 속으로 발을 잡아 당겨버린 겁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KBS 사장은 정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 앉혀놓고 또 그러면 또 사장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까? 그랬다가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온갖 압력을 다 행사해서 물러나게 만들고 이제 근데 왜 이사장을 먼저 바꿉니까? 왜 이사회를 구성을 바꿉니까? 이사회가 선출하고 이사회가 해임 의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전 정부에서는 그 전 정부에 유리하게 여야 이사회가 딱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장을 선출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에 여권 이사였던 사람들 이것저것 잡아내서 물러나게 하고 뭐 재판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유리하게 구도를 바꾼 다음에 또 사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의 방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요. 자, 지금 KBS 이사장이었던 남영진 이사장 해임됐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집행정지. 집행정지 예, 신청했는데 그건 기각이 됐어요. 기각됐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장은 받아들여졌고 네, 맞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역 언론인 80% 이상과 야 4당이 모두 반대한 이동관 씨를 기어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님 김만배 대화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서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단순히 KBS나 MBC의 경영진을 교체해서 그를 정권의 도구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명박 시대의 언론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정대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 지침과 언론 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인은 검찰 수단을 동원해서 겁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뜻에 맞지 않은 보도를 상시 검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도 지침화하는 그런 언론 환경 조성이 이 정권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런 일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정의미 변호사. 네, 이게 아주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을 가려면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라는 건 박문진이나 KBS나 다 여야 몫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이 숫자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요. 일단 남영진 이사장의 집행정지가 기각된 데는 그 판시를 보면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물갈이가 된 상황이라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은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는 사정을 재판부가 본 것 같고요. MBC 케이스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 방통위의 완패라고 볼 수 있는 설시가 나온 건데요. 방통위에서 문제 삼은 결격이라고 했던 부분들, 뭐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이나 무리한 사업 투자나
이게 그 이사장의 개인 결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개인의 책임으로 계속해서 몰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가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법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이런 무리수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KBS든 MBC든 하나 한 명의 이사 진에게까지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무도한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 흐름이 올라갈 것인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좀 여야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정권 교체할 때마다 방송을 정권의 그 홍보 도구로 여기면서 KBS하고 MBC 이게 주요 타겟으로 경영진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바뀌어서 나가는 사람이 계속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겨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복직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방송 장악을 위한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게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내정하면서부터 사실 계획돼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결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방송법이 지금 국회에 아마 계류돼 있을 겁니다. 그게 특별 다수제라는 건데, 그게 MBC 방문진과 KBS 이사회에 그 이른바 임명권, 사장 임명을 할 때 지금 현재 과반수로 돼 있는데, 이걸 적어도 상대 진영에서 2-3명 정도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3분의 2 규정을 특별 다수제를 채택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그 정권을 잡은 측이 완전히 오른쪽 인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도적인 인사, 이 정도면 상대가 또 좀 어느 정도 수긍하겠다. 또 반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완전히 극자가 아니라 좀 중도적인 사람을 선임을 해서 어느 쪽에 반대하는 야당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겠다. 이런 정도의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 방송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게 있을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걸 처리했었어야 돼요. 이건 민주당의 실책이에요. 만약 그게 처리되어 있었다면 현재 MBC나 KBS의 그 이사진, 그 다음에 경영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20년 집권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본인들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걸 방기하고 안 했는데, 이제서 야당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들고 나온다면 또 순수성이 문제가 되고, 또 여당도 그걸 지금 처리하기가 쉽지가, 왜? 본인이 지금 이미 정권을 잡았고 이거 내가 좀 활용하고 싶은데, 이른바 그 정권의 사리사욕이라고 할까요? 정권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과거에 어떤 그 사리사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퉁치고, 자, 방송법 이렇게 좀 바꾸자 말이야. 특별 다수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이건 여야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정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예? 근데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요, KBS, MBC는 거의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왜? 정권의 사리사욕, 정권의 그 욕심이란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버퍼링이 심하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관아 버퍼 풀어.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신호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버퍼링이 심할 때는 영상 우측 하단에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화질 자동으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버퍼링이 심하다는 글이 계속 올라와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수장들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 이제는 좀 끝나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 예, 그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죠. 공공기관장. 그 임기
대통령 임기와 아예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역간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 쫓아내니 안 쫓아내니 그 논란만 해도 얼마나 소모적인 시간을 우리가 많이 보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정권 초기에 막 논란하다가 또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평상시에 조금 바꿔나가야만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얘기는 또 지금 쑥 들어가고 또 정권 말기쯤 되면은 또 우리가 집권할 것 같으면은 그 얘기는 또 다시 거론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쟁이 되고 퇴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좀 거론하고 개정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지도자들의 이해가 상당히 빈곤하다. 저는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이 그 생리 자체가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고 국민의 민심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권에서는 엉뚱한 짓 하면서 비판하는 언론을 장악해서 주저앉힐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잘해가지고 비판하는 언론들이 무색해지도록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리하게 권력기 그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그 방송사 사장이든 교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앵커님께서 좌우가 다 그렇게 했다 하시지만 제 기억에는 가장 그 소급해서 올라가면 아마 MB 정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내쫓으면서 뭐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도 나고 이러면서 당시에 사장 내 사람 꼽기 그거 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다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6인의 멤버가 가가지고 방송장을 했던 것이 지금 이 역사의 저는 첫 단추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MB 세력의 귀환을 상당히 우려 섞이게 보는 이유가 이분들이 당시에 뭐 전 정권 아웃을 외친 것뿐만 아니라 같은 편 내에서도 친박들 공천에서 다 학살한 게 다 이방호 사무총장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MB 세력이 너무 전체주의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수부 검사 DNA랑 결합이 돼가지고 15년 전의 일을 다시 소급해서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매우 민주주의의 퇴행으로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는 일단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적인 언론들 뭐 이렇게 저렇게 탄압하고 또 한 축으로는 가짜 뉴스를 없앤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 살인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당한 일인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짓은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번 대선 조작 사건은 언론 자유를 핑계로 음흉하게도 뒷꽁무니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조작, 공작, 선동질, 조공질한 중대 사안입니다. 근데 장윤배 변호사, 네. 김기현 대표가 판사 출신이죠. 네, 네. 근데 뭐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다, 1급 살인이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정치 소인배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왜? 누구 눈치 보고 이런 무도한 말을 입에 올립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요. 국민의힘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 쳤었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보니까요. 기사 삭제권을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게 언론사도 본인들이 오보를 냈구나라고 했을 때 수용하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엄청난 비난을 가했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진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권 바뀌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급 살인죄가 향하는 방향은 정확하죠. 아마 뉴스타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속 보도를 했던 언론들. 이게 살인죄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실체적 진실에 특히나 적대적인 사실을 취재하는 데는 제한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가기 전에 중재해보라고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무로 돌리는 게 그게 반민주고 그게
정말 언론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김기현 대표 이런 정치에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본인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소인배 정치를 하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만주 변호사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무슨 공장뉴스 뭐 1급 살인죄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요. 뭐 사형에 처할 반역죄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딱 보기에 이렇게 막 독설을 퍼붓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이제 그 두려움을 감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련에 무슨 갑자기 막 사형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누구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한동훈 장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 낙후된 사형시설을 재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당 대표하고 함께 지금 이 극형에 처할, 이 사형에 처할 반역죄, 이 반국가 세력들을 전부 다 지금 사형에 처할 준비를 하는 건가? 법무부 장관과 함께 느닷없이 사형시설 점검하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해야 될 본분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 입법기관으로서 삼권 분립 제도 하에서. 그래서 쓴소리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직언 한마디 하지 않고 여당 대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분기점은 아마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참 지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기로 하고요. 김기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개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뭐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에는 또 어떤 그 밴드 이 멤버가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또 개념 정치인가 이렇게 하는 거 개념 없는 개념 정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아버님 낙인찍기 자기들끼리 이 비권 나누기 카페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나름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신영희 변호사, 이게 지금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놓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적은 두고 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정말 쥐약이 너무 많이 풀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요즘의 그런 정치적인 언행을 보면 이건 너무나도 지나친 걸 넘어서서 이것은 그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그 대통령에 대한 지금 충성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충성심 이제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제는 그만 보여주셔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뭐 연예인에 대한 저런 공격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아까 그 뭐 1급 뭐 반역죄 뭐 사형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정치 인생까지 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인데 변호사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변호사의 사명까지도 저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법조에는 뭐 한참 높은 선배시지만은 참 너무 변질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참 권력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저렇게 정치 인생을 다 부정하고 저런 변호사로서의 사명까지 저버리는지 도저히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해서 뭐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답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의원을 같이 해보신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샤우팅하고 이런 걸 초재선 때부터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같이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을 오랫동안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가짜 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든 날리면 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우선 대통령실부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게 하고 나서 뭘 언론을 탓하든지 말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이 호의적으로 보죠.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정말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민생이고 경제인데 모든 지표가 안 좋아요. 그럼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예산과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켜서
경제를 살리는 일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득점이에요. 그런 거 잘하면요, 언론 가만 놔둬도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무슨 반공 전체주의 이런 거 들고 나와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적으로 전쟁을 만드는데 어느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오늘 오후 3시에 개각이 있다고 하니까 개각 내용을 보고 내일은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할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쭉 기사를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사가 나오다 보니 정말 한 가지만 가지고도 흔들흔들했을 그런 사안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는 차창밖의 풍경처럼 잊혀지기 쉽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 본색만큼은 잊지 말자 6.25 정신으로 앞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어떻게 된 것인지, 잼버리는 또 그 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느 것 하나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하도 많이 생기니까 잊혀질 수 있는데, 저희는 잊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틈 나는 대로 짚어보고 확인하고 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함께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변에 널리 우리 스픽스 구독 알려주시고, 지금 51만 6천 명, 50만 명 넘은 뒤로 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곧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되면 뉴스도 하고 스픽스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 삼으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여러분 많이 사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꼭 우리 스픽스몰에서 해주세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호박약과 하니스틱, 이것도 반응 좋은데 약과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약과 좋아하는데 어제 맛있었어요. 저도 어제 하나 주셔가지고 네.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던데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약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그걸 이재명 약과라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때 선물했던 네. 그 약과라고, 호박 약과인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굴비 세트 3가지 종류 있는데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올해 추석 선물 굴비는 다른 데 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스픽스몰에서 꼭 사주세요. 예, 고추장 굴비까지 굴비 장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김종배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네, 오늘도 반짝반짝 돌아가는 깨어있는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천후 레이더 전천후 레이더. 비가 와도 안 멈추는. 오늘 비가 오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머리숱이 없는데 아주 신경 쓰여요. 오늘 레이더에 잡힌 것 가운데 개각이 11시로 알려졌는데 3시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어떤 게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이번 개각은 소규모 개각인데도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네요. 제가 뭐 국방부를 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이 방송 나와서 원래 저 이종섭 장관은 가을에 잘릴 사람이다. 예,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자리 깔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최수근 상병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니까 물러나겠다. 이종섭 장관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이상한 저기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이 정부가 야당이 탄핵한다 그러면은 자르는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좀 듣든지 말든지 하지. 저런 식으로 피해가는구나. 이 정부가 말 같은 소리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그래요? 예. 난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이건 꼬리 자르기보다는 알아서 도망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개각 이후가 국방부는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이제 두고 봐라. 이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을 거다. 이제 아주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로 바뀐 이유 혹시 아신 게 있냐고요? 아니, 밥 먹고 해야지. 김치찌개 맛있어요. 비 오는 날 거기 삼각지 생태탕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 근데 탄핵한다고 그만두게 하는 것은 노림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후임 국방부 장관도 바로 임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 상태가 되니까 임명도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어차피 한 달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탄핵 안 나오는 것과 해임이 서로 속도 경쟁이 붙은 거예요. 희한한 양상이죠. 누가 먼저 자르냐, 야당의 손에 의해 잘리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무정지되냐, 아니면 스스로 자결을 하느냐, 이 속도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런 희한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는 최상병 정국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했습니다. 근데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두 사람도 교체한다는 얘기가 진작 나왔는데 왜 거기는 이미 인수인계 하고 있어요. 발표했어요. 후임자도 다 발표됐어요. 근데 아직 임명장만 아직 새로 안 준 겁니까? 인수인계 중이래요, 지금. 그런데 이건 그건 시간 문제니까 이미 바뀐 거나 진배 없다.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종섭 장관한테 이렇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게 했던 사람들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종섭 장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이렇게 다 바뀌면 진실을 밝히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자, 이걸 보세요. 이 사건의 몸통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버럭화를 낸 거예요. 내가 하도 경로했던 기사는 많이 봤지만은 이번에 박대령 진술서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경로한 걸 처음 봤다. 군과 관련해서. 예. 그렇게 경로한 걸 처음 봤다. 그리고 1시간 만에 국방부가 대책회의가 소집돼서 자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로한 이 몸통은 사라지고 그 주변 언저리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지금. 2차장, 국방비서관,
국방장관. 이제 국방차관도 잘릴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 쳐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정책에 실패했습니까? 대통령의 노기를 받들어서 그거에 그냥 맹종하다가 그죄로 잘리게 되는 건데 대통령은 경로했다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서 또 경로했어요. 두 번째 경로가 요 해임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경로해서 자르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니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경로한 사실이 알려졌어. 그래서 더 큰 경로야. 그러니까 나가. 이런데 다 나가요. 다 나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건 올해 4월에 외교부 일망타진 된 거, 그 외교부 세력, 예. 그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의전비서관 예. 다 날라갔잖아요. 그거 시즌 2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통령의 노기를 어떻게 달랠 것이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안보팀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는 외교 라인 몰살, 이번에는 또 안보 라인 쑥대밭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외교 국방이 이제 5개월 사이로 그대로 데자부 이제 집단 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개각 나오는 거 보고 남성 박종욱 님이 공수처 고발돼 있으면 사표 안 된다는데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아, 그거는 지금 공수처 고발이 돼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고발인 조사죠. 예. 그런데 이게 고발 자체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입건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돼서 관계기관에 통보가 돼야 이제 그때 가서는 함부로 인사 조치를 못하게 돼 있죠. 만약에 어디 해외 출장 보내서 해외 파견 나가 보내면 어떡할게요? 뭐 어디 해외 문화원장 이런 거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테나를 저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도 났으니까 도착했나요? 지금 이제 어제 두만강 건너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지사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관 하나가 나와가지고 환대를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데 저때까지 이동했던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북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는 원래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서방의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틀어버린 것이죠. 원래 장소가 원래 블라디보스톡에 동방경제 포럼을 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우리 언론에도 다 나갔는데 그걸 이제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데가 있더라고. 거기에 갔더니 이제 뭐 계속 그 기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만나는 우주 발사 기지 그 이름이 뭐더라? 보스토치니. 보스토치니. 제가 나이 먹으니까. 이해합니다. 내가. 예. 이거 아침 방송부터 그렇게 외웠는데 내가 또 까먹었네 그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 답변하십니다. 그래. 볼 수 있으니까. 하여간 내가 이래서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가 우주 발사 기지 면적이 나로호 우주 발사 기지의 면적의 100배. 100배? 네. 와. 550제곱킬로미터. 네. 거기에다가 활주로 길이가 5.1km. 폭이 103m.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활주로가 있는 우주기지 아주 뭐 뻑적지근해요.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이 있던 데를 우주 발사 기지로 이번에 개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러시아 이렇게 갈 때 열차 궤도가 똑같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폭과 궤도를 그거를 조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달랐어요. 원래는 좀 다르다고 그런데 들었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궤도가 갈 때마다 폭이 조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연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갔겠죠. 보여졌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정상회담을 1차로 하고 인근에 수호위 전투기 생산 공장으로 옮겨서 또 시찰을 하는 건데 그 거리가 또 1,300km 이동이거든요. 예. 거기가 지명이 뭐더라? 나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아침에 다 외웠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예. 그 전투기 수호위 생산 공장을 가는데 이것도 또 경쟁하는 의미가 있죠.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맥락이 있는데 1985년에서 6년 사이에 그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죠. 미그 20기라는 4세대 전투기 30대를 예. 그때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이게 그때 그 미그 29가 지금 북한 공군의 주력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호위기를 시찰한다 이런 얘기는 북한이 앞으로 항공 분야에서 뭔가 상당한 그 지원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아마 40년에 찾아온 충격일 수가 있어요. 주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아마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일부에서는 로켓 기술을 전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거는 어떤 그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ICBM에 쓰일 수 있는 용도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러시아가 핵 보유국이자 NPT의 주축국인데 예. 이건 정말 큰 도박이거든요. 그리고 핵 확산을 러시아가 과연 바라겠느냐는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로켓의 탑재체 쪽으로 아마 제안을 하지 않을까. 페이로드라고 탑재체라면? 합니다. 청찰위성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올해 5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1단 로켓이 2단 로켓하고 분리 안 돼서 실패한 게 5월. 그다음에 2단이 분리가 성공적으로 됐는데 3단부터 궤도에 올리지 못해서 실패한 게 8월. 예. 그러면 이제 진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근사한 정찰위성만 탑재하게 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아마 보이고. 그 2단 분리까지 했는데 궤도에 올라가는 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도 북한은 나름 뿌듯한가 봐요. 대체로 실패하면 좀 쉬쉬하는데 이번에는 뭐 탁 실패했다고 밝힌 거 보면 이 정도도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건 내가 주로 이제 어디 그 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내가 그 이유를 많이 설명하는데 예. 북한의 지금 과학기술 정책은 도전적, 혁신적, 그 실패 감수형 혁신 전략이다. 무슨 얘기냐? 김일성, 김정일 때는 개발에 실패한 과학자를 숙청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는 업어준다. 다음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를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패를 자꾸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도약했다. 속도가 3배 빨라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봐라. 성공률이 99.5%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쉬운 연구만 했다는 얘기다. 성공할 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박정희 때 창설하고 실패한 연구가 2건이 있는데 4건인가 2건인가 그래요. 그 사람들 저기 그 감사원 조사받고 격리서 썼다. 심지어 어떤 연구원은 돈 물어내라고까지 했다. 그 중에서 일부 저기 시험 장비 낭비했다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개발이 되냐. 그렇죠. 이건 적어도 개발 방식에서는 저 북한의 지도자가 직접 과학자를 뭐 업어주는 사진이 나오고 예.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또 도전해. 이거 무서운 거다 이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실패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서운 놈들이다. 그게 더 무섭다. 아주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 뭐 이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를 대주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기술 이런 거를 이제 받을 인프라.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니고 다만 무기 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한국, 일본
미국은 이렇게 막 만나면서 너네는 만나지 마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왜 그렇게 만나는 거를 걱정을 하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도 거의 미국은 비상사태거든요. 지금 완전 비상사태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해리스 부통령 다 나서서 매일 논평하잖아 이거. 그래서 북한에 경고하고 지금 이게 자 우선 크게 보면은 말입니다.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로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30년간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시작점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구권의 그 사회주의 국가 붕괴와 소련 해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우 국제 시세보다 싼 값으로 북한에 제공되던 석유가 끊어졌어요. 그다음에 외부 지원이 다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그러니까 이때 고난의 행군 시작점에 94년 7월 7일 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다고. 예. 그리고 그해 수해가 나가고서 막 굶어졌고 길에 실제로 쓰러진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그때 최고의 민심 위반이 되고 30만이 탈북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거의 거덜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년간 뭐 지금 생존해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경제는 지금도 붕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하고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어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는 3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의미예요. 그건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의 외교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일성 외교는 이렇게 하면 중국이 질투를 해요. 이게 삼각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붙으면 중국이 질투하면 거기서도 뜯어먹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서운하게 하면 중국 가서 또 붙어 먹고 이 삼각관계로 먹고 산 나라가 북한인데 지금 그게 부활했다. 그게 부활한 것이 1차고 두 번째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로 20년간 유지되어 왔던 국제제재 체제가 오늘부로 무너진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는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이게 20년 만에 바뀐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중첩해서 보고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중반에 북한의 미그 29 4.5세대 전투기를 소련이 자국 군대보다 북한에 우선 제공했다. 신품으로 막 개발된 거를. 그게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다 바꿨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서 얻고자 하는 기술은 핵 기술은 러시아가 안 준다. 예. 핵 추진 잠수함 그 기술도 안 준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를 뽑아 먹으려면 러시아는 생산 공장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북한의 각종 전차,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 포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래식 분야에서 기술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80년대 중반 이후로 처음이다. 이게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쟁여놓고 그거를 뒷배로 해서 재래식 무기로 강압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근원적으로 바꾼다, 이게. 그게 우리한테 떨어진 세 가지 북한에 대한 의미인데 봐봐라. 이 어느 한 가지가 지난 30년 북한이 겪은 고난과 서름 그 어떤 시련의 길에 있어가지고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있는데 물론 이거 한꺼번에 러시아가 줄 리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부터 더 많이 빼먹으려고 살금살금 하겠지만 자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준다.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바그너 용병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예. 그때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바그너 용병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가 포탄 제대로 보급도 예. 안 해주고 소총도 제대로 예. 보급 안 해주고 저 참호 안에서 내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게 프리고진의 동영상이에요. 그 잘 싸우던 용병도 포탄 부족으로 쿠데타까지 일으켰어. 그러면은 지금 백만 발에 거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포탄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러시아의 생명줄이다. 그리고 미사일도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받아가는데 대가를 안 내나? 러시아가? 이거는 말이죠.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데 이거 한참 냉전 시대 우리가 봤던 풍경 그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지고 탈냉전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의 특징들이 부활하는 건데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우리가 못 막아냈다는 거는 한미일 동맹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감당하지 못할 위협의 총량이 증가돼서 이거 안보 비용이 급격도로 높아진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선 별 말이 없고 미국만 비상사태예요 지금. 미국이 이거 심각성을 알고 글들이 쏟아지고 논평이 나오고 이제 북한을 설득하겠다고까지 그래. 이제 북한하고 대화 제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엊그제. 나 김정은하고 친해. 내가 집권하면 푸틴 김정은은 내가 다 다뤄. 이래버렸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환장할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돼버리니까. 예. 그 미국은 난리인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으로 지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래서 자기 만족적 외교를 했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블로우백, 역풍이 분 겁니다. 역풍이. 그 지난번에 뭐 우크라이나 가서 같이 싸우겠다 그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동안에도 아무 손도 안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경제 위기보다 더 급한 게 안보 위기예요. 안보 위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정은이 푸틴 만나는 거 시진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고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여태까지 회색지대에 위치하면서 러시아에 절대 무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제 드론을 그렇게 탐내거든요. 예. 사실 드론의 세계 최대 강국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여기 드론 동호회 국내에 많은데 대부분 중국제 드론 쓰고 있죠. 그 정도로 상용 드론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드론 중국이 많은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란제 갖다 쓴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기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렇게 북한이 러시아하고 딱 붙어가지고 러시아를 기사회생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서 다시 유럽의 강자로 기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내려온 중러 간의 라이벌 의식이거든요. 예, 예. 단지 지금 미국의 패권이 강압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중러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둘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사이예요. 예. 그 마오쩌둥 스탈린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균형자 노릇을 북한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균형자론이 이제 북한의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러 관계의 북한의 변수가 또 재미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해하시려면 삼국지를 다시 읽으셔라. 삼국지를. 푸틴이 조조고, 예. 중국이 송건이고, 유비가 북한이다. 위초고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송건이 부유하잖아요. 비교적. 예. 조조하고 유비는 소모전을 많이 해와가지고 지쳤다고. 그래가지고 송건한테 쫓아가서 유비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원찮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조조하고 화친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작은 지역 3분지계의 스토리다 이게. 예. 네, 이게. 삼국지를 다시 한번 꺼내 드려야 되겠군요. 근데 너무 김정은을 좀 높게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도덕을 개입시키지 않고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저는 누구를 조조를 지지하건 유비를 지지하건 아니 세력으로 봤을 때 세력으로 그건 그렇죠. 예. 원래 총나라가 영토가 제일 넓었거든. 그러니까요. 인재도 제일 많았고 그건 좀 안 맞아요. 잽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쫄딱 망해요. 어쨌든. 예. 자. 김정은과 푸틴 회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봤는데 결과 나오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과 상식 24시간 깨 있는 김종대 레이더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